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긴팔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 반바지 반팔로 산책을 나가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계절이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열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저하게 만들고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붙잡게 만드는데 아, 이런 가을엔 다시 우리의 희망이 열매로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다니 감사한 마음 갖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진행을 드렸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친절하지 않습니까? 친절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원래 수요일에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수요일에 수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목요일에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게 실시간 강의가 아니라 녹화 녹음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제가 드릴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들으실 경우에 사전에 제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안 들으시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셨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 걱정을 덜어주신다는 차원에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날 목요일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수요일에 들으셔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성적을 낼 때 동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두고 고민이 생깁니다. 그때 아무래도 수요일 날 제 시간에 들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드밴티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요일에 들으시기를 제가 권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두 번의 출석 체크가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출석 체크인데 보통은 두 번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출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출석 체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그러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이미 경험하셨다시피 교수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매주 과제가 불가피하게 주어집니다. 이 과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서 제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될 수 있는 대로 수업을 들으시고 수업 중 두 번 이상의 출석 체크를 교수의 카톡으로 보내시고 매주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과제를 교수의 이메일로 목요일까지 제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노트 정리입니다. 노트 정리 어떻게 하나요?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게 강의 노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A4 용지로 10페이지 전후로 되는 매주 강의 노트를 제공할 텐데요. 그러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는 그 강의 노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강의 노트 없는 때 이제 열심히 메모하시고 체크하시고 한 것을 강의 노트를 받으시면 다시 그 강의 노트를 찬찬히 꼼꼼히 충분히 읽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체크했던 것을 거기다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고 중요한 거 언더라인 그리고 질문할 거 퀘스천 마크 붙여서 질문지를 작성해 놓으시고 하면서 교수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시거나 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시고 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질문들은 나중에 모아서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총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중간고사 전주에 제가 어떻게 작성을 하고 만들어서 제게 보내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강의 노트를 정리하신 것을 제가 받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된 일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증대하고 확고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노트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3주차 강의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 한 학기 언제 가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 계실 텐데 금방 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오늘 강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북한 이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 우리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업의 이름이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이기 때문에 북한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북한 이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북한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과목명이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이지 않습니까? 이 과목 이름을 두고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그리스도교 정의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입장이죠. 네, 북한을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체제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체제의 전환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것을 그리스도교 정의론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론을 살펴보자는 입장이지요. 이 입장은 한반도를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자는 입장입니다. 이는 전자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한반도, 남북한 전체를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업은 이 두 개의 입장 중에 어느 입장에 속할까요? 네, 후자입니다.
한반도를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의 신학의 입장이 평화와 화해 지향적입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화해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적입니다. 이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것, 특수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적 규칙은 일방성이 아니라 소통성입니다. 이 소통성은 예수께서 상대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고 하신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대를 비판하는 나 또한 비판받을 것이 많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지만 내 약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측면에서 선을 넘고 거울을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선을 넘는다는 것, 거울을 넘는다는 것,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understanding. 네, 이해하자는 것이지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이야기와 타자의 생각을 듣고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겠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정황을, 그리고 넓게 포괄적으로 아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업부터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수업이 내내 이 질문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북한의 정체 또는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큰 틀에서 북한을 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큰 틀에서부터 북한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체적인 북한의 내용들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숲을 보고 난 다음에 숲속에 있는 나무를 보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 그러니까 숲과 숲 속의 나무를 따로따로 봐야지 숲과 나무를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보다 바르게 숲과 그리고 숲 속에 있는 나무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혹시 지난 수업에서 이해하셨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되시면 제가 보내드린 강의 노트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지난주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잊어버릴 수 있죠. 이 수업만 듣나요? 얼마나 많은 수업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기억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읽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개념이죠? 기억나시면 땡큐. 기억 안 나셔도 잘못될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메모해 두시면 잘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체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정치,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 북한의 문화, 크게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사회 안의 문화, 이 부분을 좀 더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특성은 정치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형성되고 구조화되고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당이라고 하는 당 정치를 통해서 북한의 모든 것을 지휘, 지도, 감독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무엇보다도 정치 구조와 그 정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의 특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의 내용은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 차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은 명분과 체면,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현실과 실리보다 명분과 체면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놓치면 북한에 대해 사사건건 오해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됩니다. 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뭐야 저 나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현실과 실리보다는 명분과 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북한에 대한 오해가 꽤 많이 풀리시게 될 것이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명분은 무엇이고 체면은 무엇인가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명분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본분, 표면상의 이유를 가리킵니다.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면목, 체모를 가리키죠. 네. 북한은 이렇게 명분과 체면 가운데 있는 도리와 원칙을 매우 중시합니다. 도리가 뭐냐? 원칙이 무엇이냐? 그래서 도리와 원칙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리와 원칙인 명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존과 주체입니다. 지존, 주체, 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존과 주체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요, 북한의 지존은 최고 지도자를 말합니다. 현재로는 김정은 위원장이지만 김일성 주석이 제1지존이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다음 지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세 사람은 지존으로서 존중되고 경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 지존은 건드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존에 대해서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대통령도 욕하고 대통령한테 뭐 심지어 뭐 투척도 하지 않습니까? 네, 신발도 던지지 않습니까? 네, 각종 퍼포먼스를 통해서 비하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지도자를 향한 경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죠. 예.
이렇게 이 세 사람을 지존으로서 존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북한식 공산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핵심 개념인 주체의 중심이 김일성 주석이고 그 다음이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예, 절대 지존은 김일성입니다. 그 다음 김정일이고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식 공산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 개념이 주체예요. 네. 주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더 자세히 오늘보다.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체의 기본이자 시작은 인민입니다. 인민, people. 영어로 말하면 people입니다. 백성, 국민입니다. citizen, 시민. 국민이자 시민인, 국민이자 사람인 인민이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우주 공동체의 주체로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북한이 설명하는 주체 개념입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능동적 존재자로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은 인간인 인민이고 인민인 사람이다. 이것이 주체 사상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존재자인 인민을 주체적 삶으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영도자로서 지존인 겁니다. 지존. 이것의 제일 지존이 김일성 주석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주체 사상의 중심이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노선 설정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께서 또는 김일성 수령께서 이야기하셨다. 네. 어서 많이 듣던 표현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령께서 말씀하셨다. 김일성 지존께서 말씀하셨다. 네. 이게는 북한이 어떤 노선을 결정할 때 또는 설정할 때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지존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지존 중에서도 김일성 수령의 말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의 예를 좀 하나 들어볼까요? 북한에는 대표적인 신문이 몇 개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노동신문인데요. 지난 3월 31일, 2020년 3월 31일입니다. 올해. 북한의 대표적인 신문 중에 하나인 노동신문은 김정일의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해가 발표된 지가 38년이 올해로 됐는데 38도를 기념하면서 두 개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논설을 실었습니다. 이 논설을 통해서 김정일의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재조명하고 현재적인 가치를 부각시켰는데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논설 중에서 하나의 논설 제목이요. 우리 혁명의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그 내용은 주체 71년. 여러분, 그 북한은 연호를 주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주체의 연호는요, 김일성의 생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체 1년, 주체 2년, 주체 3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김일성의 김일성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주체 70일. 연인 1982년 3월 11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하고 집대성한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 나가는 투정이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총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체사상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하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은 김일성을 말합니다.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서 위대한 장군님은 김정일을 말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셨으며 자연과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오시었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요약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체사상은 온 세상을 김일성주의화를 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상인 거예요. 네,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화. 이것이 주체사상의 목적이고 이 주체사상의 목적을 논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잘 드러낸 것이 김정일이 쓴 주체사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이고 김일성주의화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왜 북한이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의 체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분과 체면을 세워주면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은 원만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명분과 체면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면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되고 긴장은 극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반도의 문제,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키는 바로 대화예요. 대화. 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를 통한 대화. 네. 그래서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푸는 키는 이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북한 또한 남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상호 간의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자는 거죠.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오늘 수업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주제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헛! 출첵 시간입니다.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 북한은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즐겁고 출석 체크 시간이 즐겁고 여러분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적어 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살펴봤다시피 북한의 속내용이야 속사정이 어떤지 잘은 모를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북한은요 명분과 체면 그리고 도리와 원칙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것을 일컬어 정당성 유지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을 정당화하는 것을 정당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관계나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에서 도발을 일삼는 것일까요? 뭐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나 국제관계에서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무슨 정당화를 위해서 이러는 것일까요?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인 방금 말씀을 드렸던 핵무기 때문일까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북한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가장 큰 분야는 정치체제입니다. 정치체제와 그에 속한 정계인사들, 제도들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고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면서 일단은 가장 국제사회에서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커다란 힘인 미국을 상대로 해서 협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정치체제를 인정하라. 그러면 비핵화를 하겠다. 뭐 경제적 지원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그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러면 비핵화하겠다.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하거나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은 다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네.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과 체면이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드렸다시피 북한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를 통해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설명드렸다시피 정치를 통해 경제가 통제가 되고 사회가 통제가 되고 문화가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네. 정치와 경제는 다르지만 북한에서는 정치가 경제를 부립니다. 사실 이것은 경제학에 있어서 좀 더 해야 할 얘기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수업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원래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이죠. 네,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북한은 굉장히 이것이 북한식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제. 북한의 경제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북한 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를 좀 들여다볼까요? 여러분께서 이미 역사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시피 1945년 일제의 항복으로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고 소련군의 정령 정책은 북한 체제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소련의 지도 아래 1945년에 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48년에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북한이 시작은 먼저 했어요. 분단의 시작은 먼저 했지만 분단의 고착화를 이뤄낸 정권을 국회를 통해서 국제사회 인정을 통해서 시작한 건 남한이 먼저입니다.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남한이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북한이 바로 이어서 정부를 수립했거든요. 이것은 지난주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북한의 사회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급했던 사회주의가 아니라요, 소련에서 형성된 전체주의 체제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를 주창했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체주의,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전체주의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사회의 변혁과 제도와 구조와 법을 바꾸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지, 그것이 국가라고 하는 전제 구조 속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혁명이 아니라 민중 주도, 특별히 노동자 중심의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아닙니다. 이 전체주의는 소련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소련식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은 전체주의를 만들어낸 거죠. 이 전체주의를 북한이 그대로 모방을 한 것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했고요. 그래서 일당 지배 체제, 국가 소유 제도, 계획 경제 체제를 수립을 합니다. 네,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일각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국가가 건전한 사고와 주도력에 의해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 문제를 진행해 나가자,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체제하고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겁니다. 네. 단, 일당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입니다. 국가 소유라고 하는 것도 토지에 관한 일단은 굉장히 커다란 건데요. 부동산에 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국가 소유가 되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축비도 높고 주택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건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 국가가. 이렇게 의식 있고 그리고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공개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수업이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수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토지 공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북한만의. 네, 일명 북한식 체제를 만들어 나가죠.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게 북한에만 있는 거구나, 이게 북한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만의 특수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북한만의 특수 체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수령 독재 체제가 특수합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 특수합니다. 당 중심의 중앙 집권제가 특수합니다. 중앙 집권식 계획 경제 체제가 특수합니다.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가 특수합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서 비슷하게 보더라도 북한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북한만의 특수한 체제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령 독재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의 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 체제입니다. 그리고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수령 그리고 노동당. 네, 노동당은 철저하게 수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수령의 지휘를 받아서 하부 조직들, 하부 구조들을 다 지도 감독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재 체제라고 하는 거, 독재. 네. 지도자의 결정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정치 체제의 제1선이 노동당인 거예요. 물론 1970년 이전에는 북한의 통치 이념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소련식 적용이에요. 소련식 마르크스주의. 그러나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주체 사상이 노동당의 지도 이념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표면적으로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사상이었어요. 철학이었어요. 정치 철학이었어요. 그러다가 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그리고 주체 사상이 노동당의 지도 이념으로 확립이 됩니다. 19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 사상을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 이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1945년 소련의 점령하에 소련의 모든 시스템을 모방하던 데서 점차 북한식으로 전환하면서 1980년 10월 달에는 아예 주체 사상으로 못을 박아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이로써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 이념이 표방되게 된 거고요. 주체 사상은 그래서 북한식 수령 독재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4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요.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했고 2009년 4월에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 사상 이외에 성군 사상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과 2016년 5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는 당의 최종 목표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령 독재 체제가 되는 거죠. 네. 지존의 말씀이 수령의 말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수령은 영도의 핵이 됩니다. 이끌어가는 힘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치 현상이에요.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인 거예요. 전체주의와 독재주의, 전체주의와 독재주의, 이것이 함께가 있는 거죠. 네, 1인 독재. 네, 독재라고 하는 것은 1인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1982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수령 중심의 체제가 북한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이게는 수령의 유일한 지도 지침과 이끔에 따라 일심 동연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일체. 전체가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인과 동시에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규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뇌수, 머리에 우두머리, 네, 사회 정치적 생명체, 이런 용어들 굉장히 독특한데 사실은 매우 교회 안에서 들어봄직한 듯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있는지는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업 한 학기 중에요. 네. 아마 주체사상 공부할 때 좀 나올까요? 네, 좋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북한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의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영도력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 영도자로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영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주체사상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또 나올 얘기라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급된 대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는 북한이 1986년에 제시한 것인데요.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 논리인 거예요. 보시면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한정된 호칭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수령이라는 호칭을 붙여서는 안 돼요. 네. 여기서도 제일 수령이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 김정은입니다. 네, 그러나 호칭은 김일성에게만 붙입니다. 최고의 지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김정일에게는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김정은이 선사하면서 자신은 국무위원장에 취임을 하죠. 네, 밑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여러분이 좀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 중심의 중앙 집권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은 노동당을 말합니다. 노동당. 네. 이 노동당 중심의 중앙 집권제입니다. 물론 노동당 위에 지존인 수령이 있습니다. 그 수령의 지도하에 노동당이 중앙 집권제를 지휘하는 거죠. 네, 중앙 집권제를 실천하는 거죠. 당은 중앙 집권제 원칙하에 모든 지역별 부분별로 개서적 조직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질서 있는, 순서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하급 당 조직은 상급 당 조직을 선거하고, 상급 당 조직은 하급 당 조직의 사업을 개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는 전형적인 하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는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지도 검열을 하부 조직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yes 해야지 n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yes. 이것만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네. 따라서 모든 당원은 당 조직에 모든 당 조직은 당 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해하면 북한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관할해요. 예.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는 통치자의 교시나 명령에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노동당이 모든 이제 국가의 조직들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당은 통치자인, 영도자인, 수령인, 지존인, 지도자의 교시나 명령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당대회는 형식상으로는 조선 노동당의 최고 지도 기관이에요. 네. 그러나 당대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통치자의 교시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 네, 그걸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사업을 관장하는 당 조직의 최고 지도기관이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당 조직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는 모든 하부위원회, 하부 조직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주시고요. 네. 이 부분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제게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검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검열위원회는 반당, 그러니까 노동당을 반대하고 반혁명적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어떤 혁명적 행위들에 대해서 반대할 때 이런 종파 행위를 찾아내서 그것을 추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엄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입니다. 네.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 조직 전체를 지도 지휘하는 군사부문의 최고 당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그러니까는 노동당이 북한의 군대를 군사 조직을 지휘합니다.
네, 당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당, 뭐 정의당 등등과 같이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들이 각각 자기의 노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발언과 행위들을 하는데, 반면 북한은 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식의 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은 지도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교시와 명령을 집행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당이지, 우리처럼 자기의 자유로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당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당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한은 당이 뭐 군대를 좌지우지합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북한의 당, 노동당은 북한의 군대, 군사 문제 다 다루는 거죠. 네. 그래서 군대 안에 당에서 파견한 감독관이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당이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 살피죠. 예. 사실 당에서 파견하지 않는 조직이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난 2009년 개정된 헌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명시한 것이 특징인데요.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국민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이 됩니다. 이때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면 국방위원회는 폐지가 된 거예요. 대신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에게 영원한 국방위원장의 자리를 호칭을 넘겨줍니다. 네. 자, 이제 북한은 어떤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네. 북한의 경제적 특성은요, 20세기에 존재했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독점하는 계획경제입니다. 네. 뭐 독점, 소유,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독점이 있습니다. 네. 힘 있는 기업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중소기업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예,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독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어떤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독점하거나 생산을 독점하는 경우,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독점하는 계획 경제다. 그러니까는
형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10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10개가 가게, 5개만 필요한 사람은 5개가 가게. 이게 얼마나 공정한 겁니까, 사실은. 네. 이걸 가리켜 불공정하다. 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요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요. 네. 북한이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느냐를 두고 다른 판단을 해야 하지만 글자 그대로 이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중앙계획에 의해 자본이 배분되고 생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계획에 의해 자원이 생산되고 배분이 됩니다. 네. 이게는 국가 주도하에 생산이 되고, 국가 주도하에 분배가 되고, 국가의 관리하에 교환이 되고, 그리고 국가의 허락하에 소비가 되는 거예요.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북한의 경제에서 자원 배분은 지도자의 정책 방향과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절이 돼요. 예,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지도자 중심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정책 방향과 경제 정책 기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특별히 네, 그러니까는 전통주의, 예,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경제 주체로서의 개인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것이 고전주의 경제학이에요. 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 주체로서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산 수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하고 그리고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가 위임한 사회협동단체가 이것을 소유하고 운영해 나가는 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소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헌법 20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그리고 24조는 개인 소유는 근로자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의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텃밭 격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 부업 격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개인 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또 분배의 목, 우리로 말하면 인센티브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한 임금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소유물은 임금과 저축에 의해서 소유하게 된 개인 물품들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들과 종합시장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경제는 중앙 집권화된 경제이고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하부 조직은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명령 경제 체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0년대에 경제난을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운영되어지지 않고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장 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경영 방식을 도입했고요.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 그리고 장마당 혹은 암시장이라고 하는 이곳에 의존하여서 생계를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분위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이제 규제를 피하고 규제를 속이고 국제 제재를 많이 받았는데요. 경제 수출입에 대한 그것들을 몰래 중국과는 교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마저 이제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다다음 주쯤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인 특징인 북한식 계획경제에서의 핵심인 국가배급제를 축소를 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과 원칙에는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개인이 해결하라. 이것은 북한의 그동안의 주장이었던 것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좋게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의 경제가. 네. 시장 경제적 요소가 도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개인의 필요를 책임지고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는 달리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죠. 네. 네,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장마당하고 암시장이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위협감을 느낀 정부가 이렇게 북한 정부가 이것을 통제했다고요. 네. 그러자 굉장한 반발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통제가 주민들의 경제적 삶에 피폐를 가져오고 빈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급기야는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러자 다시 2010년부터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장마당과 암시장을 통제하고 막 축소시키던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시장을 묵인합니다. 2010년도에. 물론 2011년에 외환 사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는 유통되고 있는 외화를 국가로 흡수하기 위해 외환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시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처럼 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예. 개인 소유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물물교환하거나 작은 큰 이익문을 안 남기고 거래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북한의 시장 형성은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후 국가 규제하에 허용되었던 농민시장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암시장 형태로 변형이 됐죠. 그리고 2003년에 종합시장으로 제도가 됐습니다. 아예 이제 제도가 됐어요. 네. 이 농민시장의 암시장으로의 변천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 노력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기초한 시장 가격의 형성 등 시장 경제 맹화가 북한 사회 저변의 확산 그리고 주민 생존 장터로 급부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던 북한이 자율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고 승인해 주므로 계획과 시장이 동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계획과 시장은 경제학의 오랜 전통에 의하면 함께 가는 건데 그러나 북한식의 경제체제에서의 계획은 전통적인 이해에서의 계획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예, 이 계획은 철저하게 통제와 1인 지도자 1인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말하는 계획과는 다소 다른 정리를 해야 되는 계획 개념입니다. 물론 이와 마찬가지로 물론 북한에서의 시장도 자유시장주의에서 작동하는 시장의 개념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러나 어찌되었던 계획과 시장이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 이거는 눈여겨볼 일입니다. 현재 북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 존재하는 소유 형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전인민족 소유예요. 이것은 생산의 물적 조건들인 기계, 설비, 원료, 자재, 토지, 생산용 건축물과 구축물, 운수 및 최신 수단 등 생산 수단들이 집단적 소유로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전인민족 소유는 생산 수단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유형은 협동적 소유예요. 개별적인 협동단체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예요. 토지, 부림, 짐승, 농기구, 고깃배, 건물, 중소공장, 기업소 등 협동 격리 운영에 직접 이용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제한된 범위의 개인 소유예요.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자산, 일용소비품, 부업생산물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하여 처분권과 상속권이 부여가 돼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요. 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부의 축척이 개인 수중에서 확대되고 주택, 소토지 등에 대한 암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북한 사회 저변에서 소유권 분화 현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북한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이유가 되고 이것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 체제는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듀얼 이코노미 시스템, 이중 경제 구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것은 시장을 포용한 결과죠. 그렇죠? 경제나 내 시절의 경제 회상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 그 결과죠.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제가 쭉 설명한 것들과 연관되어서 이해되실 수가 있겠어요. 시장이 도입이 되면서 혹시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경제개방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 단시간 내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에도 선체제 유지 그리고 후 경제 발전 기조를 유지할 것이 가능해요. 이게는 선 경제 발전 후 체제 유지로 가면 벌써 확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네. 출석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네. 북한만의 특수 체제 5개 설명드리고 있고요. 북한만의 특수 체제 5개는 무엇인가요? 적어서 제 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입니다. 네. 어버이 수령 그러는 게 바로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들인데요. 수령 숭배와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논리로 사용이 돼요. 아버지에게 충성해라.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네. 그래서 개인의 인간형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인간형을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북한의 교육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2개의 가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육체적으로 형성된 가정과 또 하나는 수령 어버이를 중심으로 한 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의 가정과 사회주의 대가정이요. 이게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수령 각하, 아니 수령 아버지 이렇게 해서 지극히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되는 존재로 수령을 경배하는 거죠. 유교 문화가 굉장히 깊게 배어 있습니다. 북한은요. 그래서 뭐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그냥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사람의 아래 사람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교 사회의 특징들이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을 10분 활용해서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나 겉으로는 수령당 인민 대중이 평등하게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 간부, 하급 간부 사이의 사회적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규범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근대화 이후에 주권국가 개념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적용이 됐지만 그 모습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나라든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우 그 정치체제는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권력기구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체제가 지속이 돼요. 네,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요.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권력의 비중이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북한의 정치기구를 포함해 모든 기구들은 대부분 유명무실합니다. 지도자가 말씀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밑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큰 그림을 가지고 와도 지도자의 말에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의사와 권력이 체제 전체를 지배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는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전체 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이 갖고 있는 정치 특징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위기의 재생산을 시도하는 모험주의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통상적으로 벼랑 끝 정치, 벼랑 끝 전략이라고 합니다. 낭떠러지 끝자락에 서서 막 위태위태하게 막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협점을 서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6년 차까지는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집권 7년 차였던 2018년 이후에 주변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4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1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다고요. 자, 이처럼 대외적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미국의 대선과 연관해서 바깥 행보가 지금은 거의 없거나 자제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외적인 파격 행보를 보인 북한의 이면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정상국가 전략국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대내적인 권력 공고화와 경제회생, 주민 결속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 내용이 있습니다. 속 의도가 있습니다. 속내라고 얘기하죠. 네, 북한의 이 속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쿠, 숙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불편하시고 저는 민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연을 말씀드렸으니 충분한 양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과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들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북한의 정치와 경제, 체제의 특징을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체로 풀어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체로 풀어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체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9월 17일 목요일 밤 12시 이전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사정이 있어서 늦게 제출을 하시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는 하지만 꼭 제출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제출 안 하시면 여러 면에서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빨리 알면 알수록 인생은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고 애써야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여겨지는 부분만큼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건 아는 대로 겸손하고요. 아이고 세상에, 오늘도 정말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